안녕하세요. 맥타인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오전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시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비상교육 와이즈 캠프와 함께 우리 아이들 방학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상교육 메타학습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시간 리사손 교수님에 이어서 두 번째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중학교 입학 컨설팅입니다. 2학기가 아직 남아있는데 중학교 입학 컨설팅? 네, 맞습니다. 이게 전혀 빠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중학교는 다른 점이 되게 많죠. 과목마다 선생님도 다르고 수업 시간도 늘어나고 아이들이 혼자 해야 되는 태스크도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저학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케어가 가능했는데 고학년 되면서 되게 많이 버거우시죠. 생각도 많이 커가는 것 같고 굉장히 지 혼자 큰 것 같고 애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하잖아요. 중학교 되면 더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저도 부모님 속개나 썩였던 것 같은데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찾아왔을 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려면 부모님이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중학교 입시 컨설팅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올바른 공부 습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뿐만이 아니라 저학년 아이들한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배자님께서 좋은 강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진짜 좋은 분 모셨으니까 아마 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 질문 답변도 아주 속 시원하게 속사포처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요.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종훈 소장님입니다. 입시 전략 컨설팅 공부하는 사람들 대표이시자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전문가 100인에도 선정되셨고요. 고3보다 중요한 중2 공부법, 요 책 많은 분들이 아마 사서 보셨을 것 같아요. EBS 강의로도 만나보셨고요. MBC 저는 공부가 뭐니 해서 만나뵀던 것 같아요. 공부교조 프로젝트 중앙일보에서 진행까지 맡으셨던 교육 컨설팅 대표, 공부습관 코칭 전문가 지금 이 자리에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전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비 오는 날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컨설턴트 이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성공할 수 있는 또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공부 습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또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 뭐 대치동, 송파, 목동 여기에서 다 1세대를 거쳐내셨고 교육의 1인자로 지금 자리매김하셨잖아요. 특히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지역만 들어보셔서 교육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방학 8월 초잖아요. 학원 방학이 끝나기도 했고 아직도 방학인 데가 있을 텐데 저는 먼저 모두에 앞서서 지금 방학을 맞은 학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방학 때는 항상 그 아이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거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근데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학 후에 성공할 수 있는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아마 엄청 후회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은 충분히 성적도 올릴 수 있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자, 방학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2학기를 준비하기도 하지만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중학교 입학 컨설팅.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딱 접어들면서 사춘기가 살짝 오려고 하니까 나는 어느 중학교로 갈까? 교복이 멋진 저 학교로 가고 싶은데 아니면 옆집 형을 따라서 저쪽 학교로 가고 싶은데 굉장히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는 것도 달라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 게 중학생이잖아요.
사춘기를 접어들고 나서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학교를 하나를 졸업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아이를 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입장도 많이 떨리실 것 같고요. 못 모르고 지금 중학교를 가야 되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입장도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우리가 또 대비가 되니까요. 초등학교랑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아이들이 뭐 성장해서 뭐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부모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많은데, 근데 학교를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수업 진행 방식이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한 분이서 모든 수업을 다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네. 다른 분들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좀 이제 당황스럽기도 한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가르치다 보니까 전문성이 더 높아지고 네. 더 어려운 내용들을 수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업 들을 때 정말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학기 초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저는 선생님이 여러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거에 적응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에서는 복습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적응하기 되게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도 중학교 딱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쭉 가르쳐 주는 거랑 다르게 선생님이 다 다르게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복습이었군요. 그렇죠. 대부분이 우리가 중학교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복습을 매일 꾸준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에 적응을 했다 또는 중학교에 아직까지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습도 너무 중요한 거 알았는데 이러면 이렇게 많이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려면 미리미리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혜정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와 같이 듣고 있다고 기대된다고 하시는데 이런 아이들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기왕에 우리 아이들 어떤 거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업을 임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면 뭐 선행도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공부 시간을 늘려야 돼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던데, 네. 근데 성공적인 중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업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선생님들이요. 일방적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 또 수업 이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은 수업을 정말 집중하지 못하면 내용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작 집에 가서 나는 공부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을 임하는 태도, 즉 수업을 집중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는 나는 이 과목이 좋아. 나는 이 과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만 할 거야. 이게 인정이 됐어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도 과목마다 다르고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목 외에 또 다양한 과목들을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 초등학교 때도 그렇지만 중학교 때로 넘어갔을 때 너 뭐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수업을 한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진행했었는지를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중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바로 메타인지 학습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소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실천하고 있었던 게 바로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그걸 미루지 않는다. 그 필기를 잘 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시간 안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안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잘 해놓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줄이는 게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진학을 했었었는데 항상 보면은 평소에 잘해놓고 시험 기간 때 공부를 덜 하는 게 제일 좋은 비결이 되고요. 막상 시험 기간 때 막 닥쳐서 많은 양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 해낼 수 있는 친구들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 벼락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공부하지 않다가 시험 기간에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급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성적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또는 성적은 좋게 나오지만은 배운 내용을 금방 다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에 입학 후에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방금 중학교 입학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이라는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중학교 이야기라면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궁극적으로 대학교 얘기가 나오기 그렇죠. 마련이다 보니까 저희는 뭐 대학교가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요. 뭐 취직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만 입시를 이렇게 잘 버텨내고 좋은 아이들의 성취도를 가지고 가는 게 학부모님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의 목표를 잡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공부 습관을 잘 가져가는 게 중학교 공부의 또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럼 소장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고 하면요 일단 공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버거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어려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공부 습관을 일찍 가져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공부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습관이다라고 하는 거는 매일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될 분량을 정확하게 하루하루 마친다.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공부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 습관이 완성된 학생들은 우리는 대부분이 상위권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바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를 스스로 잘 찾아서 한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만약에 잘한다 그러면은 공부 습관이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스스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아는지 그리고 모르는지를 이해하고 네.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 습관이 완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타인지 학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메타인지. 네, 그래서 공부 습관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도 완성해 놓으면은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들은 다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를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은 배우는 거, 네. 그리고 습은 익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의 완성은 배운 것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자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자습 안에서 메타인지 학습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이 완성됐을 때 자신감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암기는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잘하는 경우, 즉 시험에 강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공부 습관이고 그리고 자습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학습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습 시간이라고 하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애들이 자습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자습 시간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딴 행동을 하거나 뭐 만화책을 본다거나 그렇죠. 이런 친구들이 항상 많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습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내 시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 결과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 친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할 어떤 걸 해야 할지 막막한 친구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당연히 성취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 딱 이 시점에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라고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부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또는 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의지가 있는 경우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공부 방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높이고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감정인데요. 성공 경험이 많을 경우에 의욕이 높아집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면서 성공 경험을 계속 늘려나간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의지가 높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욕이 더 높아지고 또 어려운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성공의 경험. 내가 이 정도는 달성해 봤어. 그런 식으로 1, 2주 동안 진행을 해본 다음에 내가 공부 계획을 더 이어나가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떠올려 보니까 공부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애들이 되게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혼자 마음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긴 할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을까요? 학습 방법 말고 마음적으로. 우선 공부에 열정을 갖는다, 흥미가 갖는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게.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시키지도 않은데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은 네. 공부에 흥미와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었고 연구를 해봤었는데요. 네. 가장 학업의 흥미도를 높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성공 경험, 즉 해결했다라는 경험이 많을 경우에 학습의 흥미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는 어떤 얘기를 뜻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거나 또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학습의 흥미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런 경험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잘하니까 더 잘하게 해줘야겠다. 아니면은 잘하고 있으니까 선행을 더 빨리 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높은 단계를. 그렇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이 학생은 잘하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아니면 더 빨리 선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난이도의 학습을 시작을 하게 돼요. 이럴 때 부모님한테 우리 아이들은 신호를 보냅니다. 엄마, 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엄마 저는 이제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엄마도 뒤에서 응원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옆에 있는 친구도 다 하는데 너라고 왜 못해? 더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후자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은 점차 난이도 높은 수업을 하게 되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또 흥미를 잃게 되면서 결국에는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아이들을 볼 때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수포자. 네, 수학을 맞아요, 포기한 맞아요. 학생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선행을 빨리 나가고 난이도 높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학업의 흥미를 유지하는 경우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많은 거, 더 어려운 걸 하는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변에 나가보니까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뭐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요즘에 스터디 카페 유행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부량은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제 때에 비해서 저 때는 공부하는 친구들은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공부량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다들 많이 해요. 와 진짜 열심히들 하는구나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도 분명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 나눠지거든요. 그런 이게 나뉘는 이유는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네, 저희 연구소에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자,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상위권은 우선 첫 번째, 자는 시간이 중위권이나 하위권보다 더 적을 것이다. 그리고 중위권과 하위권은 잠을 많이 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상위권 학생들은 중위권, 하위권보다 학원을 더 많이 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해보니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모두가 자는 시간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학원 다니는 시간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날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자습 시간. 네, 자습 시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학원에서 배운 과제를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배운 과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학습, 즉 보완하는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위권과 하위권 아이들은요, 여전히 자습을 하거든요. 근데 자습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했느냐? 바로 숙제. 네, 숙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숙제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숙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중위권과 하위권의 숙제의 목표가 뭐냐면은 빨리 끝내는 거.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차라리 빨리 끝내고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노는 거죠. 그래서 중위권과 하위권의 첫 번째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자습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자습을 진행할 때 바로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중위권과 하위권은 숙제를 하는 것에 자습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었고 또 빨리 끝나면은 바로 노는 과정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하루에 평균 3시간씩 꾸준하게 자습 시간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 기간 때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뭐 논다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3시간의 자습 시간을 메타인지 학습에 적용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중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이요 자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자는 시간도 비슷하고 학원을 다니는 시간도 비슷했다. 자습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그 자습 시간에 내가 메타인지로 이걸 아이들이 학습을 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리가 돼서 연구를 통해서 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신박하게 들리시죠.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 학습법을 취득을 해가지고 자습 시간 활용을 잘해도 다음 시험 때는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해답의 열쇠를 저희가 쥐어드렸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답은 자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자는 시간이 비슷했다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연님께서 메타인지는 자기 스스로 학습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요즘에는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YG 캠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면은 다들 아는 개념이실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만 갖춰나가도 학습의 주도권은 내가 되는 거니까 그걸 갖춰나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한테 연구 결과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처럼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어떤 방식으로 공부 습관을 들여가는 게 되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까지 이제 통하는 방법이어야만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렇죠. 공부 습관을 만약에 우리가 완성하려 한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도
먹혀야 되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방법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학원 의존성을 버려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학원 의존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위권 학생들을 볼 때요. 학원을 다 다니거든요. 근데 학원을 다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원 다닌 다음에 집에 와서 반드시 자기가 이해하기 위한 복습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 다 알았어. 이제 다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시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때 상위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반면에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은 학원에서 언제 시험 대비해 주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존성을 버려라. 그리고 주도적으로 공부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강조하지만 복습을 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습을 한다라는 것은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뜻인데 복습을 그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배운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낫겠죠. 그쵸. 그래야지 제일 많은 거를 기억하고 또 암기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당일 복습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제 뭐 그날 생각할 때는 나 다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일 복습을 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학생들은요. 3시간의 공부 시간을 즉 자습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뭐 바로 하루에 3시간씩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씩 충분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고 우리가 자습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성공적인 공부 방법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적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자습 시간을 잘 확보를 조금만 더 했었다면 저도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경험한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좀 더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해서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일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학원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내가 복습을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자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복습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있는데 부모님이 야 우리 외식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거나 또는 갑자기 친구가 야 나 심각한 고민이 있어 들어줘. 들어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원래 계획했던 복습을 당일 복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나는 오늘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못한 부분을 다음에 즉 주말에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습관이 완성되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을 보면은 당일날 계획했던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항상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말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날 빨리 끝나면은 그 다음에 어제 못했던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성공적인 학습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게 진짜 그렇게 변수가 생길 수 있지만 이미 우리 아이한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 물어보잖아요. 갑자기 엄마 친구가 밥 먹자고 하는데 너 나갈 수 있어? 근데 엄마 잠깐만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하면 돼요. 이미 메타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에 하면 되겠다라고 이미 계획이 수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 학습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정을 하지만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나감에 있어서도 얼마나 계획 수정을 잘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미 주도적으로 학습을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더 집중해서 이제 과목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네. 아이들이 이제 과목 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해야 되는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주요 과목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주요 네, 과목. 초등학교 때 네, 주요 과목 그러면은 영수를 얘기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요? 네. 그리고 중학교 때 주요 과목을 얘기할 때는 국영수를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국영수 사 또는 국영수 과학.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주요 과목은 집중해서 공부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집중해야 되면은 주요 과목은 어떻게 하죠? 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원을 다니다 보면은 그 학원에서 하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영수를 주요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는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는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니까. 네. 그래서 주요 과목만 하는 것을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원을 다니는 수업 같은 경우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죠. 그쵸. 근데 기타 과목, 우리가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공부하냐면요. 우선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수업을 참여하더라도 학교 수업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은 그 과목이 시작하기 전날에 5분에서 10분 정도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업을 들을 때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 필기를 해놓으면은 내가 집에 와서 그 과목을 무엇을 복습해야 되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중학교 때는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을 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습관을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부 습관을 갖춰서 나가는데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이들이? 저희가 그 실험을 해봤어요. 또 실험 여기 네. 잘 들으세요. 과연 공부 습관을 얼마나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해야지 습관이 완성될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험도 해봤는데 결론이란 게 뭐냐면은 3주. 3주요? 네, 3주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가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를 3주간 유지를 할 수 있다면은 공부 습관이 완성이 되고요. 4주 이상을 유지했을 경우에서는 공부의 의지나 의욕이 꺾였을 때도 공부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정도를 꾸준하게 유지하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실패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들하고 놀거나 그러면은 계획한 거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학생들은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 습관을 완성한 친구들도 결국은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주간 뭐 유지하지 못했다, 실패,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반복한다면은 누구나 공부 습관은 완성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주의 완성이라는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저는 그 우리가 흔히 성공을 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요거에 대비했을 때 3주만 완성될 때까지 잘 다져주면은 공부 습관이 완성된다. 이런 공식만 딱 기억을 하시고 어머님이 아이를 지켜봐 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3주 딱 4주까지만 만들어내면은 요대로 쭉 끌고 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요 시간을 그 우리 소장님 말씀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근데 저는 문득 든 게 찐커피님이 우리 둘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 말씀 하시는데요. 되게 공감 가는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를 계획적으로 아주 꾸준하게 이어져 나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와중에 중요한 건 또 공부하는 환경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이들마다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집안에 제대로 된 책상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는 환경,
집안에 요즘에 독서실 책상 같은 것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하는 네. 환경.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는 그때는 조그마한 칸막이 독서실을 하나씩 그 월권 빌려서 막 가곤 네. 했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도서관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긴 합니다. 공부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 성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형인 공간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크게 나뉘면은 개방형이냐 또는 폐쇄형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갇혀있는 공간에서 막혀있는 공간에서 공부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자꾸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부모님은 폐쇄형이었지만은 아이는 개방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처음에는 개방형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폐쇄형에서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막혀있는 공간에서도 공부를 해보고 개방적인 곳에서도 공부를 했을 때 자신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되게 폐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 공간이나 막혀 있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친구들한테 야 너는 어떻게 공부하니? 라고 해서 저는 야 막혀 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없이 조용할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개방형에서 공부하는 거를 더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다르구나. 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공간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애기백등님은 지금 듣다가 공부법 나오는 순간 방에서 공부하는 아이에게 폰 주고 나왔어요. 엄마가 말해주는 것보다 직접 조언을 듣는 게 좋을 듯해서 이런 식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이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을 이제는 세워봐야 될 텐데요. 우리 아이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이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까요? 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하는 게 뭐냐면은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계획 세워보자 라고 하면은 하위권 학생들이요. 상위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을 계획을 세워요. 방대하게.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실패 확률 100%. 아하. 네, 100% 실패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면은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한 과목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또는 30분 또는 1시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보면은 자신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그 다음에는 또 보완해 나가는 거죠. 잘 됐다라고 하면은 한 과목을 더 늘린다든지 30분을 1시간 또는 1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 습관을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경우에서는 중간에 실패할 확률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방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부 계획.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라 그렇죠. 네, 하는 것처럼 체계적인 계획. 근데 메타인지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것까지도 스스로 잘 계획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요. 저희가 사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은 질문들을 소장님께서 직접 답해주는 중등 입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와이즈 캠프에 올려주신 질문들 답변을 해주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566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본인이 정한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고 스스로 하려고도 합니다. 다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를 급하게 읽고요.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잘 안 고쳐지네요. 수학 같은 경우도 한 문제에 풀이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 건지 틀리는 문제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원래 알던 문제인데 시험 풀 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시험 끝나고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실수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평소에 공부할 때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점을 맞거나 상위권인 친구들은요. 반복학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험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던 내용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반복을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른다든지 맞아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빠르게 읽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또 손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를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요. 손이 따라가는 겁니다. 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대부분이 다 아는 것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확인하고 이제 읽으면은 문제를 잘못 읽는 실수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면서 읽는다라고 하면은 아는 것도 실수하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면 현실 감각에서는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도 미리 문제풀이 습관, 그러니까 그것도 메타인지 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 교정을 다 하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대부분의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실수를 그냥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수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보완하기 위한 과정을 했기 때문에 상위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한 거를 그냥 다음에는 안 하겠지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보완할까를 그렇죠. 생각하고 네.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대로 아는지 반복 숙달. 두 번째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손으로 계속 필기해서 체크하는 거. 아는인지, 옳은인지. 요거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이 몇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시험에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게요. 2161 쓰시는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매일 공부해야 할 목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3학년 10살 정도 되겠네요. 교과서, 예습복습, 영어, 수학 연산, 한자, 악기, 미술활동, 운동, 일기쓰기, 독서 등등등 매일 규칙적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심어주고 싶은데 이 수많은 목록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될까요? 마치 제가 밀린 숙제 쌓아둔 느낌입니다. 모두 날마다 할 수 없으니 공부 습관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학년 부모신데 지금 잠깐만요. 교과서, 예습복습, 영어, 수학 연산, 한자, 악기, 미술활동, 운동, 일기쓰기, 독서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요. 한 10분 동안 멍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필요할까? 나는 이 생각보다는 이걸 어떻게 다 하지? 이런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긴급한 거 아니면 뭐 급한 거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운 것을 바로 이해하는 과정, 즉 복습입니다. 네. 즉 내가 만약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일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당일 복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서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은 약간 뒤로 미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기 싫은 거를 안 하거나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3학년 같은 경우는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당일 복습.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나 또는 학원에서 배운 영어라든지 또는 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당일 복습을 먼저 하게 시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복습에만 하게 만들면은 아이들이 지치거나 귀찮아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을 이제 해놓고 그 안에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공부 시간이 더 유지되거나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럼 네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실천해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 먼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하기 싫은 거를 하는데도 힘들고 그리고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너무 빨리 지쳐요. 그래서 우선은 당일 복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0 쓰시는 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초등 고학년 자기주도 학습 방법 질문 주셨습니다. 초등 고학년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중등 고등학년이 되기 전에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주도 학습 방법. 네. 그러니까 주도성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메타인지 학습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모르는 것을 스스로 보완하는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과제를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공부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거나 분석을 했을 때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스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때 가장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바로 공부 습관을 만드는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복습하는 또 모르는 것을 보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그게 30분이 돼도 좋고 1시간이 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이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적이 더 잘 나오고 상위권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을 때 최상위권을 유지하거나 명문대를 합격한 학생들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3시간 이상을 매일 했다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자습하는 시간 3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3시간이 아니라 일단은 30분이라도 내가 모르는 거를 스스로 고민해보고 학습하는 시간을 30분부터 3시간 정도까지 확보하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67 쓰시는 분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중학교 대비 공부는 몇 학년 때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중학교 대비 공부는 몇 학년 때부터? 내년이면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주제랑 되게 부합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벌써부터 중등 선행학습을 시작해서 괜히 불안합니다. 지금 초등 공부도 따라가기가 급급한데 중학교 학습을 시작하지 않아서 괜히 뒤처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아니면 영수라도 미리미리 대비해줘야 될까요? 어떤 과목부터 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주요 과목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경쟁입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우리 아이도 거기까지는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학교 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중학교 과정을 꼭 선행해야지 중학교 대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유지하는 게 바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더 어렵게, 더 빨리 계속 속도를 더 이제 빠르게 간다거나 난이도를 높이는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난이도가 왔을 때는 좌절을 하게 되고 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학교 들어갔을 때 상위권 유지되지 않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중학교 과정을 시작했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학교 대비 그리고 뭐 선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아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중학교 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도 그런 학생들이 상위권을 유지를 해요. 1년 선행, 2년 선행을 빨리 나갔다고 해가지고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수준에 맞게 천천히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중학교 대비 학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경직은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아이가 굳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 영수를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리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려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답변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의 장난감 생활이라는 아이디 쓰신 분께서 아이가 영어학원 커리큘럼 중 한 부분을 싫어해서 학원 가기를 싫어해요. 이럴 땐 학원을 끊는 게 좋을까요? 잘 달래서 다니게 할까요? 특정 과목의 어떤 학원 그리고 한 커리큘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장님?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하는 사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 학원을 다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어 학원은 사실은 이제 커리큘럼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말하기는 좋은데 뭐 문법을 하기 싫어한다든지 또는 독해하기를 싫어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학원을 끊거나 다른 학원을 갔다고 해서 뭐 공부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라든지 또는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달래서 유지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그 부분을 그 커리큘럼을 싫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아이랑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가 얘기했던 거는요. 선생님이 싫은 경우가 많았어요. 커리큘럼이 싫은 게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이구나. 네, 너무 딱딱하게 가르친다든지 또는 너무 강압적으로 가르친다든지 너무 과제가 많아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커리큘럼에 변화가 있는 부분 학원을 이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초등학교나 또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바꾸기보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문제점을 학원과 같이 상담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거나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학원에 있는 담당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워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학원에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를 학원 측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학원을 끊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른 학원을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 커리큘럼이 왜 싫은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학원 측하고 얘기해가지고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실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또는 어떤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요. 부모님과 또 학원 측이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학원을 또 통으로 바꾸게 되면 또 적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라 커리큘럼, 예를 들어서 뭐 영어에 뭐 말하기, 쓰기, 듣기 뭐 이런 영역 중에 한 영역이 아이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법,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학원과 충분하게 소통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답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몽실몽실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중학교 입학 후 수행평가.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모든 과정이 다 평가다, 이렇게 어머님들이 받아들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초등식의 논술학원을 다니는 대신 집에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정도로 수행평가 대비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수행평가, 이것도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박감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간단한 테스트, 네,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표가 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수행은 이제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긴 하는데,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많이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수행평가 대비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꼭 글을 읽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도 수행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는 과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논술학원을 가면은 뭐 책을 읽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부모님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아이랑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잠깐이라도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저는 충분히 수행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극성인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약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극성이 떨어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눈치 보면서 이제 안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학생들이 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충분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 자체가 수행 대비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인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좀 공통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보통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면요, 진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상에만 계속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돼서 부모님은 감시를 하게 됩니다. 정말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책상에 그냥 앉아만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슬로우 스타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부를 했을 때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공부를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오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기만성.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계단식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했는데도 안 오르다가 올랐다가, 또 했는데 안 오르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성적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아이도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쿨해지셔야 돼요. 괜찮아. 지금 이렇게만 하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성적이 상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럼 아이는 더 불안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또는,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요, 나중에 다 성적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꾸준하게 노력한 것들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느릴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한 30% 정도가 슬로우 스타터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성적이 노력해도 상승하지 않았는데 그게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성적이 상승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가 좀 기다려줘야 되나, 그러면 쿨하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배포도 보여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열심모드님께서 난이도 높은 심화를 다루기 위해서 굳이 사교육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네요. 현재 아이가 초등과정이지만 잘해가고 있는 상태네요. 근데 이 과정에서 굳이 난이도 높은 심화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잘해가고 있는데 굳이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기에도 우리 아이가 정말 지금 스스로 선행도 잘 해나가고 그리고 난이도 높은 것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활용하는 것이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교육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친구들은 더 빨리 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좀 잘하지만은 나중에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학원에서 선행을 하는 아이들은요, 오히려 선행을 나가는데 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유지를 시켜주고요. 만약에 잘하고 있다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교육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아이한테 더 많은 채찍과 당근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소장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달려봤는데 오늘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거 이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는 거는 정말 저도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지, 주변의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포기를 하게 만드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아이 수준에 맞는 공부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욕심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 아이를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되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주호 소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